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디랩의 전지은입니다. 예, 제가 원래 한 4시 반에 강의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지금 5시 20분이에요. 50분이 지나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빨리 안 끝내면 질문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바로 끝내게 될 것 같아서 좀 빠르고 그리고 좀 시간을 맞춰갖고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이제 이 토바보기 강의 그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저랑 같은 날에 어떤 분들이 강의하시는지 봤더니 공정여행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에 관해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대안적인 그런 것에 관련된 목표로 오늘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에 들어가기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서 이 주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데이터 레볼루션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꼭 이제 대안적인 개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데이터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SDG랑 연결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뭔가? 일단 저랑 또 인디랩이라는 단체가 뭔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08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감시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외교부 산하의 대외 무상 원조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라는 곳에서 정책센터에서 한 4년 좀 넘게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개발협력 NGO 협의체인데 아마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KCOC 회원단체인 경우도 있을 거고 아마 뭐 강의나 뭐 세미나나 이런 컨퍼런스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일하다가 저는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인디랩이라는 단체를 7월부터 만들게 됐는데요. 정보와 데이터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실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랑 제 기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 혁명이 뭔가, 데이터 레볼루션이 뭔지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이제 SDG 목표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SDG 모든 목표랑 이게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16번, 17번 목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어떤 관련인지 말씀을 드리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데이터랑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특히 유엔이랑 국제사회를 통해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어렵게 찾아낸 이 팬더 만화가 이렇게 3가지 단어를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데이터 혁명, 오픈 데이터, 빅데이터, 이거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잠깐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래도 꽤 많이 이제 손을 드시네요. 저는 너무 지쳐서 손을 안 드시는 건 아니죠?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오픈 데이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3분 계시고, 데이터 혁명. 오늘 이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많이 없으시네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그죠? 빅데이터는 어디 뭐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즘에 대학원 과정이나 뭐 전문가 과정에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뭐 강의료가 뭐 한 학기에 막 10,000,000원씩 해요. 물론 이제 회사 차원에서 뭐 학술연수나 이런 걸로 보내주기 때문에 강의료가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빅데이터라고 하면 얼마나 커야지 빅데이터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빅데이터 전문가들하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 관련된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빅데이터가 얼마나 커야지 빅데이터인지에 관한 합의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실체가 없는 단어를 가지고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데 그걸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분석 관련된 컨퍼런스에 갔었을 때 거기에 이제 기상청에서 빅데이터 전문관이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발제를 하시는 그 있었는데, Q&A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빅데이터 전문관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해도 자기가 빅데이터를 다루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상청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 기상 정보를 다루는 그 데이터 단위가 한 800기가를 하루에 다루신대요.
슈퍼컴퓨터로 돌리면서. 근데 800기가라는 단위가 아마 이제 집에 컴퓨터 있으시니까 뭐 하드 용량이 한 500기가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뭐 더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1000기가가 좀 넘어야 이제 1테라가 되는데, 본인 생각할 때는 테라바이트의 단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800기가밖에 안 되는데 이게 빅데이터야?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뭐 얼마 정도가 돼야지 빅데이터야, 이렇게 하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좀 빅데이터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 하지만 자기의 직함은 빅데이터 전문가이다, 약간 모순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그게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뭔가 실체가 없고 아니면 정확한 합의가 없는데도 그렇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혁명이나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 뭐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용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맨 마지막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뭐 새로 생긴 그런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생기고 있던 것에 이름을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 팬더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다, 아니면 가장 내가 따라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오픈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앞에서 아니면 지난주에 많이들 뭐 SDG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셨을 테니까 자세하게는 말 안 하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UN 총회에서 이제 SDG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MDG에서 SDG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변환이 시작이 됐고요. 근데 데이터 혁명이 오늘 이제 제 강의 주제이기도 하니까 데이터 혁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좀 찾아보면은 제가 거창하게 전설의 시작 이렇게 단어를 붙였는데요. 데이터 혁명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한 데는 뭐 다른 업계에서 뭐 썼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UN 관련된 문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거는 2013년도에 그 포스트 2015 개발 의제를 위한 고위급 패널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이 새로운 목표를, 개발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좀 유명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패널을 꾸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라든지 인도네시아 유도유노 대통령, 지금은 물러났지만 그 다음에 뭐 라이베리아 존슨 셔리프 대통령, 이런 분들을 의장으로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명한 그 전 맞나요? 아닌데 아무튼 네, 그 외교부 장관이셨던 분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한 26명의 패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데리고 새로운 목표 뭐가 들어가야 되겠냐 연구를 해달라 대신. 그래서 그분들이 막 컨설테이션도 열고 뭐 이렇게 막 회의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2013년 5월에 뉴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 혁명이라는 단어가 UN 관련 문서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따서 밑에다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계와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을 요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한 새로운 진보에 대중들이 정보를 가지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크라우드 소싱, 연결성 강화 등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번을 보면은 아마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이제 SDG에 관련돼서 그 영어로 된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DG가 17개 목표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세부 목표가 있죠. 여러 가지로 뭐 세부 목표가 작은 그런 SDG 목표는 뭐 3개만 있는 데도 있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뭐 세부 목표가 19번까지 있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SDG 17번 목표가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이런 목표 하에 세부 목표 18번과 19번을 보면은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이라는 제목으로 세부 목표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최빈국가, 군소도서국, 개도국 등을 포함해서 이제 양질의 시적절한 세분화된 그런 데이터의 확보 가능성을 대폭 증대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점점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떤 빈곤이나 아니면 환경, 아니면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다
다고 생각하는 국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국가들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데이터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좋지만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타겟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달성이 안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더 증진시켜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유엔의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19번에 보면은 GDP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개발하고 개도국의 통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19번에 이제 세부 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기 전에 2014년에 그 11월에 유엔 사무총장이 또 의뢰를 했어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다 외부로 의뢰를 하면은 다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의뢰를 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데이터 혁명에 대한 독립 전문 자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영어인데 이게 번역을 하는데도 몇 번을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에게 데이터 혁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보고서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2014년 11월에 또 보고서가 났습니다. 월드 카운츠라고 해서 셀 수 있는 세계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월드 카운츠의 앞부분엔 이렇게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의사결정에서 핵심이고 데이터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몇 살에 사망하는지, 얼마나 많은 남자, 여자 아동들이 여전히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지 기타 등등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해양의 어류 자원들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 다음에 회사들이 무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데이터로 표현을 해가지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문서들을 몇 개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더 소개하기 전에 데이터 혁명을 위한 기본 원칙.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혁명을 위해서 기본 원칙 9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이러한 원칙 하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9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의 품질과 진실성.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를 좀 잘 정제된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리티를 제가 좀 진실성으로 번역을 했는데, 솔직히 정부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측에서 데이터를 속인다? 아니면 데이터를 좀 장난치는 충분히 자기네들의 유리한 쪽으로 가공해서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검수하기 위해서 제3자가 포함되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그런 데이터를 검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제안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분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데이터의 시적절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미 한 10년 전 데이터 갖고 오면은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같이 굉장히 사회가 빨리 변화할 때는 2, 3년 전의 데이터도 굉장히 지금 현실과 다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적절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투명성과 공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힘이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기본 원칙에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유용성과 큐레이션,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를 만약에 제가 한글 파일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럼 외국에서는 열기가 힘들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유용하게 사용되려면은 어떤 일정한 포맷, 그리고 주어진 포맷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하면서 공개를 해야 된다. 또 데이터의 큐레이션이라고 했는데, 큐레이션은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영어를 썼습니다. 큐레이션은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 아시죠? 이제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 전시를 꾸려 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리딩하는 분이 큐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만약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걸 또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의 사이트나 아니면은 굉장히 연결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보호와 사생활 존중. 이거는 점점 저희가 사용하는 전자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데 감청 논란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의 보호와 사생활 존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뭐 질병에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에 관련된지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인지는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가버넌스와 독립성은 앞부분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강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공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고 또 가공해서 이제 대중에게 공개를 할 때 그것이 어떤 밀실에서 해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린 상태에서 그리고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서 감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자원과 활용 능력. 이건 이제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 특히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랑 또 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랑 굉장히 이 차이가 많이 나죠. 데이터의 자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그걸 데이터 빈자랑 데이터 부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 빈자랑 데이터 부자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지금도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한 국가가 그 GDP 안에서 IT 산업에 투자하거나 이런 데이터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권리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 라이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데이터의 권리는 그러니까 세어질 권리, 내가 이제 어떤 카운트에 들어갈 권리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 종교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카스트에 따라서 데이터에 포함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출생 등록을 못해서 데이터에 포함이 못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내가 어떤 정부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해서 세워질 권리, 내가 어떤 데이터에 포함이 돼서 나를 초점으로 한 정책에 반영될 권리를 포함을 하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이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그 권리 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러니까 이 의무를 갖고 있는 듀티 베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규정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만약에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누가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누가 조정을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정책을 할 때 그것을 책임지고 누가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 9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유엔의 모든 그런 사업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좀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엔 차원에서 나온 문서고 그 다음에 세계은행에서는 굉장히 최근이죠. 2015년 8월에 오픈 데이터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예, 세계은행답게 이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는 오픈 데이터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전문관 이런 직업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잖아요. 그런 직업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과 효과성, 공공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 부분은 뭐 아까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 책무성, 시민의 참여가 증가된다. 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알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책무성과 시민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픈 데이터의 이제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더 나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예. 그 노력을 계속 하겠죠.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돼? 뭐 시민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나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더 투명한 정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유엔에서는 데이터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이제 세계은행에서는 오픈 데이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픈 데이터라는 단어는 더 정부의 책임, 정부가 이제 시민들에게 이렇게 투명한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될 책임, 그것을 더 강조하는 용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보고서는 지금 이 보고서들은 다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뭐 길어봤자 한 40페이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영국의 그 연구소 아마
그 국제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영국의 연구소는 한 번씩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라고 해서 ODI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올해 4월에 이것도 굉장히 최근 나온 거죠. 최근에 나온 그 보고서인데 여기서 데이터 레볼루션이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 부제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부제가 사라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 찾기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Finding the Missing Millions라고 해서요. 이 보고서는 근데 약간 길어요. 다른 뭐 유엔이나 그 세계은행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길긴 한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보고서를 단 하나밖에 읽을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읽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통계로 인해서 빈곤, 불평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막 조사를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사례가 많으니까 굉장히 재밌고요. 그다음에 해결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결 방법으로는 국가통계청의 역량 강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시민, 학계, 공여국,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데이터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문제를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보여줬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해결 방법에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보고서랑 그다음에 유엔 기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시비커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세계 시민사회 단체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시프트라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발 협력 상황 모니터하고 책무성, 정부 책무성 강화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위해서 시민이 생산한 데이터, 여기는 Citizen Generated Data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운동을 확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캡처했는데 프라미스 트래커라는 뭐랄까요?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프라미즈가 그 공약이에요. 정치인들이 공약을 했는데 이거를 얼마나 달성하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관심 있는 분들도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다는 그 노티스를 받아서 제가 더 빨리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유엔, 뭐 세계은행 이런 좀 큰 기관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지금 오신 분들이 저는 어느 백그라운드에서 오신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인권단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단체 오셨을 수도 있고 개발 NGO에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전 개발 NGO 아니면 개발 협력 활동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케냐의 오픈 데이터를 해서 케냐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케냐 정부 핵심 데이터를 한 개의 온라인 포털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만든 건데요. 개발도상국층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개방된 데이터 포털을 구축을 했고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홈페이지 여기 다 들어가서 한 번씩 보거든요. 뭐가 올라와 있는지. 근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필요한 자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지리아의 버짓 IT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나이지리아 공공 예산의 승인, 그다음에 사용 현황을 보여주는 사이트고요. 근데 저는 이 사이트가 굉장히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석유,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 나는 그 석유가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황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개도국은 그런 자원 수탈의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에도 이것이 다국적 기업에서 갖고 와가지고 다 이제 가져가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휴머니테리안 오픈스트림맵 팀이라는 이 팀이 만든 사이트인데요. HOT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재난 혹은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적 위기 발생 상황에서 그 지도를 업데이트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네팔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라든지 중앙아프리카 반군 사태와 같은 재난이나 분쟁 현황에서 어떤 지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라위 홍수 영향 지역 매핑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말라위에서 홍수가 나면 이 지역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를 지도에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그 장소를 선정하거나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멕시코랑 인도네시아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멕시코는 푼다르라는 그 에드보커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농장 보조금에 관련돼 가지고 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거를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변경하는 데 영향을 줬고, 인도네시아는 제가 몰랐지만 이렇게 소셜 미디어의 사용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UN 글로벌 펄스라는 단체랑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세계 식량 프로그램이 식량 가격에 대해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트위터를 다 조사를 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 식량 가격의 인덱스를 구축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량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관련된 인덱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자료들은 여기 월드 카운트라고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보고서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사례만 얘기했는데 한국 사례도 보면은 한국도 이제 정부 3.0, 뭐 서울시의 열린 데이터 광장 이래갖고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부 3.0 사이트나 뭐 열린 데이터 광장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아마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뭐 버스 앱, 지하철 앱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지금 그 데이터를 끌어가지고 저희가 제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미 데이터를 지금 제공받는 상황에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 3.0이 약간 비판을 받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양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양적으로 많이 공개해야 돼. 막 몇만 건을 공개해야 돼. 그래서 실제 들어가 보면 되게 쓸모없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검수하신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정부 3.0에서 공개한 데이터라고 찾아보니까 뭐 어떤 군의 뭐 담배 소매인 현황, 담배 소매인이 어떤 그 시골의 마을에 몇 명이 있는지, 20명이 계신지 30명이 계신지 이름이랑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저희한테 오픈 데이터로서 저희한테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 뭐 빅데이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 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거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시민의 생산한 데이터에 더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메르스가 이제 올해 초에 굉장히 이슈였죠. 굉장히. 근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처음에 병원 명단이 공개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멋쟁이 사자처럼이라고 해서 저 서울대학교 그 프로그래밍 그 교육팀이 있는데 저기서 메르스웹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병원 이름이 있거든요. 병원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병원이 올라왔어요. 뭐 삼성병원이라고 치면 만약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사이트를 방문한 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5건 이상이 되면은 이 병원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데이터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내가 아는데 이 병원은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삭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정확한 병원 공개를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 시민이 만든 데이터로서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투명한 정부가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것에 관련돼서 제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뭐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가면은 한국 정부는 굉장히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데이터 공개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축에 속하지만은 문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뭐 작동이 안 된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혁명을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은 시민의 참여, 책임 있는 공공 서비스, 그 다음에 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자 공개됐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현실을 알고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가려면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달성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DG의 모든 목표들 뭐 1번부터 15번까지 각각 목표가 있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도 있고 뭐 빈곤 퇴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투명한 정부를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없으면은 달성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SDG 16번이 데이터 혁명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좀 투명하게 하고 또 투명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픈 가버넌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열린 정부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국제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한국도 가입이 됐고 여기에 가입한 국가들은
2년에 한 번씩 행동 계획을 세우고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는 투명한 정보를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행동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그걸 달성하고 이행해 가야 돼요. 그래서 10월 28일, 29일 날 멕시코에서 OGP 정상회의가 개최됐는데 제목 자체가 모두를 위한 개방,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가 들어가는 그런 그 회의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는 얼마나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 참여적인 정부가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12월 2일 날 한국도 가입이 돼서 뉴스에 났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는 원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원조 공개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도 이제 가입을 해서 내년부터 이 한국이 코이카도 그렇고 EDCF도 그렇고 어느 국가에서 어떻게 원조를 공개하는지 원조를 제공하는지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이 남았는데 세상을 바꾸는 데이터 혁명 그리고 한 장이 더 남았어요. 더 생각해 볼 점 빨리 얘기를 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데이터 혁명이라는 건 굉장히 새로운 게 아닐 수 있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던 데이터 혁명이다. ODI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많고 SDG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들에서도 데이터 혁명이 동반되어야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인생 주기,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데이터의 밸류 체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랑 공유, 여기까지는 좋아요. 공개까지 됐는데 그게 정책 결정과 모니터링까지 반영이 돼야지 저는 데이터가 정말 쓸모있는 인생 주기를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데이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향후로는 이런 모든 시민사회 활동에 있어서 데이터랑 정보 공개가 정말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데이터 수집에 의해서 가끔 보면은 뭐 저희들이 검색한 걸로 저희를 맞춰가지고 굉장히 타깃화된 그런 마케팅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공공정보를 활용한다는 이름 하에서 어디까지 내 정보를 오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누가 이렇게 정답을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시간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시를 당하는 우리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희가 이제 접하는 기기들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시를 당하는 특히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시지 앱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감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또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봤었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보다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디랩이라는 단체는 작지만 쓸모있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는데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작지만 쓸모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의 업무에 더 가까운 것이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정보기술 격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안 되는 것들이 많죠. 특히 이 OGP 관련돼서 이 프로세스에서 제가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은 그래도 막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긴 하지만 집에서 그런 걸 뗄 수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한테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직접 가지 않으면은 사무소에 가지 않으면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러한 격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얘기하는 데이터 레볼루션은 데이터 공개가 아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데이터 레볼루션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